번째 이슈는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이 생각이고요. 저희가 일단은 운영하고 있는 지하도 상가에 대한 안전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제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대형 화재라는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천 참사는 어떻게 일어났냐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대표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다수가 사상했던 사고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크게 바뀌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화재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화재는 발생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에 이것은 저희가 참사라고 부르죠. 재난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현재 지하도 상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그 화재의 문제이라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대피하는 피난로라든지 대피로에 대한 적치물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불법 적치물, 예를 들어서 상품 진열대라든지 마네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방시설 근처 또는 사람이 통행하는 고도에 튀어나와 있을 경우 또는 쌓여 있을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경우 대피할 때 방해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수 화재가 일어났을 때 다수가 대피를 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몰리는 바람에 정체가 일어나거나 그렇기 때문에 대피가 늦어서 많은 사상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주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단속을 하고 다니고 있고요. 그러면 안전 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인을 이용을 해서 불법 적치물을 소방시설물 근처에는 일단은 놓지 못하게끔 하고 있는 시스템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상인들이 자신의 물건들을 적치를 하거나 또는 보도에 내어놓거나 그러한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꽉 막힌 대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상품들이 보도나 이런 소방시설물 주변에 굉장히 어지럽게 놓여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력으로서 직접 단속하기보다는 실시간 모니터링, 예를 들어서 방제실이나 관제실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다고 하면은 직접적인 인력을 이용한 단속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단속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고자 하는, 저희가 제안드리는 내용은요, 그 적치 공간 부분을 위한 저희가 자율 경계선이라는 부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적치물로 인하여 침범을 하였을 경우 또는 그런 부분을 소방시설물 주변에 적치물을 내어놓았을 경우에 저희가 관제실이나 방제실 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시면은 안전 디자인을 활용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그런 거를 방제실에서 알 수 있는 방법 또는 그런 기술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청드리는 건 만약에 그런 자율 경계선 또는 그런 시스템을 침범하였을 경우, 어겼을 경우에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상인들한테 알림이라든지 경보방송이라든지를 송출을 하여 자동으로 경고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정책개발실에서 일하고 있는 강소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부터 서울시 중장년 현황이랑 이슈 그리고 저희 재단에서 행해졌던 사업 몇 가지만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왜 중장년층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냐, 그리고 또 왜 그 정책 대상으로 주목을 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배경을 잠깐 빨리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한국은 그 유례가 없는 그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일본도 빠르다 그랬는데 36년이 걸렸고요. 그것은 이제 그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 데를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였고 2018년도에 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올해 되었고, 그 다음에 2026년에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그래서 이러한 같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인 세대가 이렇게 많아지고 그러고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분들, 그러니까 노인복지법에서 말하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이제 정책도 많아요. 노인 복지법, 복지 정책도 기초연금도 받고 무슨 연금 무슨 많이 받는데, 지금 50플러스 세대라고 불리는 중장년층들은 퇴직은 요즘은 빨리 하잖아요. 한 52.6세로 서울시에서 나오긴 하는데 53세라고 쳤을 때 한 65세 정도까지,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까지 소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들을 위한 정책은 없었기 때문에 이 분들이 50플러스 세대라고 불리는 이 분들이 정책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50플러스 세대는 중장년층, 그러니까 50에서 64세를 칭하고요. 서울시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인구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는 약 219만 정도가 50플러스 세대라고 할 수 있고요. 한국의 50플러스 세대들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높은 교육 수준을 갖고 있고요. 70% 이상이 고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만 쳤을 때는 전문대 이상 학력은 거의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80년대 이제 산업화 일꾼의 상역군이자 또 이제 대한민국 발전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고, 이분들은 위로는 부모 세대를 아직도 부양을 하고 있고 아래로는 아직도 자녀를 부양을 하고 있는 중간에 끼인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 정도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하여 한국의 은퇴 모델은 이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은, 예전 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주된 일자리에서 그냥 60세까지 일을 하다가 그냥 퇴직하면은 그냥 뭐 놀거나 뭐 손주를 봐주거나 이렇게 살아왔는데, 요즘 이제 중장년층이나 이제 고령자들은 주된 일자리에서 너무 빨리 퇴직을 하기 때문에 평균 퇴직이 53세라고 했을 때 완전 은퇴는 72세 정도로 지금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노동시장에서 가장 늦게, 그러니까 주된 일자리에서는 퇴직은 하지만 계속 노동시장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일 마지막에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별로 따져봤을 때는 당연히 남성이 한 73세 정도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는 은퇴 모델이
제2의 커리어 경로로 이어집니다. 앙코르 커리어라고도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는 제2의 경로를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은 우선 첫 번째는 정년 연장, 이게 가장 좋긴 한데요. 이것은 이제 임금 피크제나 그런 거를 써가지고 정년 연장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세대 간 일자리 뭐 전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취업들을 하십니다. 재취업들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재취업률은 낮고 고용의 질은 이제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금 수준도 거의 반토막으로 한 3대 1, 뭐 2분의 1 정도로 낮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퇴직금으로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자영업으로 창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3년 내에 절반이 폐업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벤처 창업도 하고 계시는데, 성공하는 경우는 정말 복권 당첨률 정도로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조금 수익을 올리고 계시는 게 이제 귀농 귀촌 쪽인데, 이것도 처음에는 되게 어렵다고도 하십니다. 각 지역에, 서울에만 사시던 분들이 지역에 지방에 내려가시면은 이제 주민들과 융화 문제, 또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신중년,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태어난 명칭인데요. 이제 중장년층을 중앙정부 쪽에서는 신중년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인생 산모작 지원 정책을 이제 중앙정부 쪽에서 펴내게 됩니다. 1모작은 이제 주된 일자리에서 일을 계속 하는 거고, 2모작은 50세 전후로 해가지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한 다음에 재취업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이며, 3모작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뭐 재능 기부를 하신다거나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제 사회 공헌적 일자리에 참여를 하시길 원하시고, 또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악한 50 플러스 세대에는 이슈인가 기회인가, 이거는 제가 그냥 요약을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 플러스 세대 분들은 기존의 노인 세대와는 너무 다릅니다. 고학력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자산이 많습니다. 우선 자산이 많고요. 그리고 집, 아파트 한 채씩은 다 갖고 계시고, 그리고 하우스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 주기의 가장 중요한 전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제2의 일자리를 찾으시면서 이제 그 청년 세대와 노인 세대 간의 브릿지 역할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껴있다는 거, 그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지출이 많습니다. 아직 자녀들이 독립을 안 하고 결혼을 안 하고, 아직 청년들도 요즘 취업이 어려워서 그렇게 아직 집안에 머물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지출이 많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 50 플러스 분들을 조사를 해보면 향후에 일자리에 퇴직을 한 다음에 향후에 사회 참여, 그러니까 일을 더 하고 싶냐, 사회 참여를 하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무려 95%나 됩니다. 그 중에서도 재취업하고 싶다, 그 65.8%가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재취업의 고려사항은 이제 막 엄청나게 뭐 돈을 벌거나, 뭐 나는 가구의 모든 소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까지는 재취업자를 원하시지 않았고, 사회적 공유 가치가 높은 쪽을 많이 고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소속 단체는 다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이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공유 가치를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에 소속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거는 이제 50 플러스 세대는 딱 3가지로 요약이 돼요. 이제 FGI나 그런 걸 하다 보면 난 불안하다, 갈 곳이 없다, 일하고 싶다,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재단에서 재작년에 100명의 그 중장년들 분들을 모시고 100인의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욕구들을 물어봤었는데요. 이제 50 플러스 일자리 쪽에서는
몇 가지만 보시면 디지털 기술 교육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가지고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 한글이나 뭐 PPT나 뭐 엑셀 그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뭐 앱이나 그리고 또 뭐 제일 이제 여성분들이 하고 싶은 거는 인터넷 쇼핑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 못하겠다. 뭐 딸내미한테 해달라고 그랬더니 뭐 잘 안 해준다. 난 근데 그 인터넷 쇼핑을 반드시 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디지털 에이징 같은 경우는 이제 민선 7기 요번에 서울시에서도 중장년의 중요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3섹터 진입을 위한 인턴 제도, 그러니까 그 제3섹터에서 공공과 민간이 합친 그 제3섹터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싶다 그런 욕망을 되게 욕구를 많이 가지고 계셨고요. 또 사회공헌 활동을 원하는 50+ 인력 DB 구축은 지금 이제 잡코리아나 이제 그 사람인 같은 경우도 일자리 플랫폼을 매칭 플랫폼을 하고 있는데 지금 50+ 세대들은 거기 들어가면 잘 안 된대요, 본인들이. 그래서 50+ 세대분들, 그러니까 본인들을 위한 일자리 매칭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여가 교육 쪽에서는 50+ 세대를 위한 건전한 놀거리와 놀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뭐 50+, 그러니까 그 강사로서 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 후에. 그게 뭐 스타 강사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특히 정보화 교육 과정을 많이 이수를 하거나 뭐 학원에서나 이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정보화 교육 쪽으로 많이 강의를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이제 기타 부분을 보시면 어린이 놀이방, 그러니까 어린이집인가요 이게? 그 어린이집과 양로원을 매칭해 달라. 그래서 함께 돌봄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요구사항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은 자산이 많습니다. 근데 자산이 많고 근데 소득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돈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재무위험 방지 교육이나 상담 전문가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욕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앞에서 그러니까 그 중장년 대상 창업 경진 대회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요번에 이제 올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세대융합 창업 캠퍼스라는 이제 작년 이제 서포터즈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장년, 저희 재단은 이제 중장년 대상이긴 하지만 참여자들은 우선 100% 청년 기업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거를 실패까지는 아니지만은 교훈 삼아서 청년 스타트업과 이제 장년 인재 풀 간의 매칭 플랫폼을 구축한 다음에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장년 인재가 기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청년 스타트업에게는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한다는데 서울권역 쪽에서는 루오봇이라는 센터가 이제 그 청년 기업들을 모집하고 있고 이제 저희 재단에서는 50+ 인재들을 모집하여서 2달간의 매칭 데이를 통해 가지고 청년 기업 16개가 이제 있었고 중장년층 31명 정도가 있었는데 최종 7개 팀이 매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매칭이 된 것 보시면 50+ 분들은 일단 노인 세대분들과 정말 많이 다르십니다. 정말 능력도 뛰어나시고 열정도 많으시고 근데 퇴직을 일찍 하셨고 이렇게 보시면은 대단하신 분들이죠. 지금 뭐 LG에도 계셨고 교수님도 하셨고 이분들은 이제 영업과 마케팅 분들이 뛰어나십니다. 영업과 마케팅을 잡고 계시고 청년 스타트업들은 반짝반짝한 머리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또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을 합니다. 이 두 세대가 이제 융합이 돼서 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7개 팀 중에서 아직 뭐 6개 팀만 꾸린다고 해요. 제가 이 사업의 담당자는 아니어서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6개 팀이 되면은 이제 올해 1억 원의 이제 창업 이제 예산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두 세대들은 이제 50+ 세대가 일방적으로 멘토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두 세대는 이제 같이 사업 파트너가 되는 거죠. 이제 뭐 주식도 상장하고 뭐 이제 법적으로도 이제 사업 파트너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50+ 세대분들에는 본인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청년 스타트업들의 이제 발전의 다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PPT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